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리고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훈 법률사무소의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쉽고 명쾌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기초연금 수급자 세금 청산은 이웃집 반려견 문제 해결하려면 이혼한 전 남편의 카드빚,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코너들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또 해석해보는 시간 판결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2002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거 연관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2년도에 일어났던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일명 우리가 이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순이 미선이 사건, 당시에 이제 선명하게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이 사건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 여중생 압사 사고라고 많이 걸어졌었죠. 이 사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사건은 2002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2002년 6월 13일 날 이제 목요일인데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예,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중학생이 압사된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주 국도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02년 6월 13일 날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신효순 학생과 신미선 학생이 자기 친구 집에 같이 이제 놀러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때 당시에 미 보병 이사단 대대에서 전투훈련이 진행되었고 네. 그 과정 중에 군인들과 장갑차가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있었는데 김대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서 같이 모이기 위해서 생일 파티가 내일 생일 친구가 있어서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같이 놀러 가기로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약속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의 이제 도로를 보면은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네. 폭이 3.3m에 불과하고 별도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보도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가 온다면 특별하게 사람이 피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그 이제 미군 군용차 사고 차량의 폭은 3.65m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폭은 3.3m인데 반해 그 차량 사고의 폭은 3.65m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그 중학생이 다니는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차량 운행한 것이 유족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유족들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당시 사고 차량의 너비가 도로폭보다 넓은 데다 마주오던 차량과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하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살인행위였다라고 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군에서 그 사단장과 만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결국엔 번역상의 실수를 해서 파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로 폭이 3.3이었는데 이제 그 차량의 폭이 이제 3.65가 그러니까 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길을 가던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설명해주실 사건 역시도 앞서서 설명해주신 사건과 뭔가 좀 관련이 있는 사건일까요? 예, 이제 차량 운전자가 이번엔 그 장갑차에 의해서 이제 파손된 상황이고 또 네. 사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켰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운전자하면 보험회사가 가입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제 운전자한테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미군 장갑차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좀 사실관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원고가 그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때 그 차량 운전자가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운전 맥스크루즈 차량에 그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가입한 운전자가 보험회사입니다. 원고가. 네. 예, 피고는 이제 대한민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193%로 해서 120km로 운행하고 있었고 네. 그 사이에서 이제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같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그 1억 5천과 그다음에 거의 약 1억 원에 대한 손해를 각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야간에 좀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후미등이 이제 설치되어 있지만 잘 안 보였고, 그 다음에 보통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면은 에스코트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에스코트가 없었다라고 이제 없었다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에 대한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해서 자신들이 그 운전자하고 같이 동승자한테 지급한 금액의 30%인 7,500만 원 정도 달라는 구상금 청구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원심의 판단부터 좀 알아보죠. 예, 먼저 1심 판결, 그 다음에 항소심 판결을 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1심, 2심, 3심, 약간 그 각각의 이유가 좀 다 다릅니다. 그리고 1심하고 항소심은 또 결론도 다르고요. 네. 우선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그 차량의 그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 의무 위반을 했느냐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주의 위반이 이 사건 사망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고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미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즉 야간에 식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녔고, 네. 또 호송 차량을 동반해야 돼도 불구하고 전혀 호송 차량을 동반하지 않았고 라는 점을 이유로 해서 피고 차량의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무조건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과성이 인정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1심 법원에서는 다시 주의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1심에서는 그 사망과 그 주의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왜 그렇게 봤냐고 하면은 후미등이 약하거나 또는 호송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그거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인과관계를 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또 항소심은 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 대해서는 그 10%의 그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00%가 아니 100%가 아니라 10%만 좀 인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약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항소심은 아예 인과성을 부인했지만 좀 항소심은 피고의 주의만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과성을 인정을 하되 다만 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비율이 90대 10%만 피고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네. 그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점과 그다음에 차량 거리가 좀 24.35m 가까운 지점이라도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해서 감속했다면 피해가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후미등이 전혀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후미등이 조금이라도 밝았으면은 감속을 해서 피해가 더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네. 10% 과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제 1심과 2심의 판단도 조금 이제 달랐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의 일종이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과실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알아둘 포인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실 대법원 판결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어땠을까요? 예, 대법원은 항소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좀 다릅니다. 네. 예, 항소심은 그 미군 차량에 대해서 대한민국 자동차 배상법에 자동차로 봐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를 적용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은 미군 차량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상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이유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원고의 청구를 아예 기각한 건 아니고요. 다른 규정, 즉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항소심은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네. 자동차 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항소심과 이유를 달리하면서 네. 본문에 의해서, 즉 2조 1항 본문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 9대 10, 이 10%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결론은 동일하지만 이유가 좀 달리 판시하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항소심과는 사실은 이제 과실 비율이라든지 결론적으로는 같지만 하지만 적용되는 그 조항의 부분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점, 그만큼 판단의 이유도 항소심과 비교를 하자면 조금은 달라진 점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2002년에 발생했던 예전의 사건 이렇게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요. 만약에라도 혹시나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다더라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사건 좀 적용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판단의 요지라든지 근거 잘 알아두셨다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요, 네, 수급자예요. 네, 1939년생이고, 네, 수급자인데, 제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이 끝나가지고, 네, 1년이에요. 네. 1년에 20만 원씩 나오는 게 있어요. 한 네. 달에 한 17,000원 정도 되죠. 네네. 그게 서대문서에서 찾으러 이제 제가 생활이 곤란해가지고 찾으러 갔더니 서대문서에서 압류가 돼 있다. 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서대문서에 갔더니
세무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네. 영동세무서에 압류돼 있는 게 더 큰 애 있으니까 그거 해지하고 오면 해지를 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영동세무서 충북 영동이에요. 네. 충북 영동 세무서에 갔더니 해지를 해주더라고요. 수급자고 이제 고령이고 하니까. 네. 그래 서대문 찾으러 갔더니 그 보험회사 한화생명인데요. 네. 한화생명에 찾으러 갔더니 서대문 세무서에서 압류돼 있는 게 안 풀렸다고 그래요. 압류되어 그래. 있는 게 안 풀렸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예, 거죠? 안 풀렸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영동세무서에서 풀어준 이유는 자기들보다 순위가 뒤이기 때문에 풀어준 거고 자기들은 못 풀어주겠다. 그래 풀어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안 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 얘기하는 것이요. 안 했다고. 네, 그런 이거는 얘기를- 이제 압류를 풀어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신 예. 거죠? 압류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영동세무서가 금액이 훨씬 크고 자기들이 금액이 적으니까 영동세무서부터 풀고 오라고 해가지고 풀고 왔는데 서대문 세무서에서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네. 얘기는 한 적 없다. 일단은 지금 했거든요. 영동세무서에서 네. 제가 얼마 금액도 모르고 했었는데 금액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서대문 세무서에서. 일단은 세금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사실 이제 보험 관련돼서도 해결이 예, 되실 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옆에 예, 예. 김기훈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거든요. 변호사님과 말씀 더 나눠보실게요. 예. 예. 그 돈이 지금 한 달에 11,000원, 17,000원 정도 들어오시잖아요. 예. 그 은행으로 들어오나요? 17,000원씩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 약 1년 생일 때 20만 원씩 주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 안 주고 그래서 이제 생활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찾으러 갔더니 서대문 세무서하고 영동 세무서 압류가 돼 있어서 찾아가지 못한다. 그래 제가 수급자고 수급 증명을 띄어가지고 가지고 갔더니 영동 세무서에서 해지를 한 것이 제가 영동 세무서까지 갔다 오면 3만 원이 들거든요. 예. 3만 원이 드는데 저한테 3만 원도 큰 금액이지만 서대문 세무서에서 분명히 풀어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큰 금액부터 풀고 오라고 해가지고 풀고 왔어요. 예, 그러면 그랬는데 서대문 세무서에서 풀어주들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나생명에서 통장으로 아예 안 넣어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안 넣어주죠. 그러면은 지금 생활하시는 거는 예. 이 1년에 20만 원 외에 다른 돈이 좀 수입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좀 창피한 얘기로요. 예. 저도 세금 낼 만큼 내고 살았고, 예. IMF 전까지는 잘 살았어요. 제가요. 예. 중급 이상 살았는데 갑자기 IMF가 오는 바람에 어려워져가지고 빚이 많이 있고 그래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84만 원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 84만 원에 살고 있는데 그게 집사람이 나가서 청소해주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16만 원 남는 게 관리비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마침 정부에서 기초 급여자로 나오는 게 한 50만 원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러고 주거비가 한 27만 원 나오고요. 예.
그거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생활하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2, 30만 원 가지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실제 뭐 제가 변호사님한테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극단적인 생각도 몇 번 했고 어려워가지고 제가 거지에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생활하는데 한 달 뭐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필요한 돈이고 지금 별도의 별로 수입이 없으신 상황이잖아요. 예예. 예, 이럴 경우에 이걸 이걸 해주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가 있는데 예, 저들이 이걸 안 해주고 풀어준다고 해놓고 안 풀어주니까 예, 어려움이 좀 심한 거죠. 예. 그 민사집행법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압류라는 게 민사집행법을 좀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이제 그 채무자의 생활 형편 뭐 그밖에 이제 사정을 좀 고려를 해서 예. 그 압류한 명령에 뭐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서 좀 풀어줄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근데 이게 다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이제 스스로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법원을 통해서 좀 이거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민사집행법 246조 3항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민사집행법 246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사시는데 파주 가서 살고 있어요. 경기도 파주요? 예. 그러면 그 이게 이제 또 법원 통해서 이게 해결을 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막상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를 또 이렇게 또 불편하시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시고. 예. 예. 여기 파주가 예. 그 관할이 파주에도 법원이 있긴 한데 지원은 고양 지원이 있거든요. 예. 파주 고양 지원이고 그 고양 지원 앞에 예. 그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수급자시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게 지금 이것도 20만 원도 굉장히 중요한 돈이고 사모님은 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없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요런 자료들을 한번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 경기도 고양 법원 앞에 있는 그 대한법률공단에 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최저생계비가 185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최저생계가 185만 원인데 지금 내가 그 정도도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몇십만 원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것까지 내 생계를 지장할 정도로 좀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수급자 증명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월세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그러시니까 요거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생님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좀 많이 도와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상담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대문 세무서에 그래서 갔을 때 지금 뭐 인터넷으로 뭐 고양시 법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고양시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뭐 전화번호나 위치 같은 게 다 나오거든요. 잘 모르시면 그 뭐 주민센터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말씀하셔갖고 고양시 법원에 앞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면 안내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자니까 도와주신 분 있을 테니까 서대문 세무서에 갔을 때도요. 고충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고충위원회 세금이고 여기는 지금 거기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체류 생활비도 안 되는데 이걸 압류했냐고. 거기서도 그러고 거기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그냥 내려보냈어요. 근데 이걸 해제해 주셨으면 저들은 도움이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아마 이제 자기네 내부 규정대로 할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풀려면 법원의 결정이 따로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법원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내가 생활 한 달에 185만 원도 안 되는데 계속 말씀하셔도 이미 예. 그쪽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번복하기가 좀, 그것도 같이 하시고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법원에 취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제가 대한법률공단, 그러니까 고충 아까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대한법률공단도 같이 그런데 가보셔서 비용이 비용 같은 게 얼마나 드는지 제가 비용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이제 판단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걸 네. 하시려면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가셔서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그래야만 지금 상황을 좀 해결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돈을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비용을. 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이런 점을 이렇게 서류 같은 걸 가져가시면 무료로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그럼 좋겠다라는 비용이 안 말씀을 되나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들면 못 하거든요. 그렇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면 좀 어려우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법률구조공단은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셔서 관련 서류들 가지고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좀 어려우시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드는 문제다 보니까 아예 이제 뭐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실 생각을 미처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조금 해결해 보시는 게 가장 좀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신이 이제 억울하더라도 비용 때문에 이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비용 때문에 정말 지금 상담하신 것처럼 수급자거나 뭐 차선이 계층이거나 이럴 경우에 자기가 관할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 네. 앞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셔가지고 상의를 해보셔갖고 여기서 이제 요건이 해당이 되면 무료로 진행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꼭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3개월 전 지금의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몰랐는데 더워지기 시작하니 어디선가 악취가 나는 겁니다. 악취의 원인은 바로 윗집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윗집에서 개를 8마리나 키우고 있더라고요. 밤새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이 배설물 냄새 때문에 여름 내내 문도 못 열어뒀습니다. 민원도 여러 번 넣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요. 얼핏 보니 개들 피부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모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이 윗집 세입자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제 강아지도 사실은 뭐 1마리, 2마리 키우는 것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8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잘 관리가 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이웃들의 불편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집주인으로부터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허락을 받은 상황이다. 뭐 내가 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예, 이제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편을 끼칠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라고 좀 많이 고민하실 텐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거하고 임차인이 다른 이웃들한테 악취나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한 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반려견의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악취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많이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딱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해배상을 내가 만약에 청구를 하고 싶고 그렇다면 증거가 필요할 텐데 어떤 증거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우선 이제 판결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법률로 인해서 악취, 그다음에 소음의 경우
경우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지 좀 법리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악취라는 거에서 무조건 악취가 발생했다 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건 아닙니다. 이 악취가 수인 한도를 넘었다. 즉 도저히 나한테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을 정도의 이 수인 한도가 넘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됩니다. 네. 실제적인 유사 사례를 보면은 이웃집에서 하수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그 냄새로 파열돼가지고 냄새가 이제 배이했죠. 네. 그래서 5년 정도 상당히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손해배상이 수인 한도를 넘었다라고 해서 배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반려견의 같은 경우에 악취라는 경우에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냄새에 대한 측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많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요구했던 카톡이나 문자,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이 좀 장기간 동안 있을 경우에는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유사한 판례가 있는데요. 올해 5월달에 광주지방법원에서 한 판결인데요. 매일 5시간 이상 듣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상당수세를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제 개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하더라도 이건 층건 소음에 따라서 불법 행위를 해당돼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100만 원 정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개 소리가 층간 소음의 기준이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주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개 짖는 소리를 녹음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따졌다는 문자, 카톡, 내용 증명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좀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얼핏 봐서는 어쨌든 원룸이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개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피부병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동물 사육을 하는 이제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처럼 지금처럼 이제 쟁점은 보통 이제 질문 주신 거 쟁점 2가지가 될 건데요. 첫 번째, 좁은 공간에 8마리를 키우는 게 문제가 되냐라고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좁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집에서 키운 거기 때문에 집안에서 8마리 키운 것 때문에 동물 학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피부병이 걸렸는데 지금 방치한 사례잖아요. 네. 요거는 좀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보호 의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호에서 동물의 위생 관리를 위해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동물에게 질병, 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예. 그리고 나항에 보면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다른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안에 같은 경우에는 피부병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네. 즉시 수의학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동물학대법 10조 사항 2호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10조 사항 2호에 보면은 이렇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이런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97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해지는 사람은 동물 소유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서도 변호사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만약에 윗집 세입자가 이제 허락을 받은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몰래 강아지들을 8마리나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조금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지 못한다는 특약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점을 이유로 해서 바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특약이 없는 경우에 이제 좀 많이 다툴어지는데요.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특약이 없고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해지할 수 있는 규정도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만약에 이걸로 강아지로 인해서 도저히 집이
도저히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강아지가 키운다는 이유만으로는 좀 계약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자분께서 사실 이제 집을 둘러보거나 뭐 그렇게 계약을 하기 이전에 집주인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를 줬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지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임대인이 이제 지금 상담한 임차인에 대해서 윗집에서 강아지를 8마리 키우고 있다 라는 거에서 고지 의무가 있느냐, 고지 의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예외적으로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만요. 네. 그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아니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신의칙상 고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격하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고지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라는 점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할지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악취나 소음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증거가 마련이 된다면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강아지가 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 소음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으로 좀 준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 따로 있으니까 그 조정위원회에서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윗집에서의 악취라든지 이제 소음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잘 남겨두셔야만 나중에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때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가 좀 용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며칠 전 카드 회사로부터 카드값이 연체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혼한 전 남편이 이혼 전에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남편이 제 명의로 카드를 어떻게 발급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쓴 것도 아니니 갚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연체 금액 중에는 이혼 전 생활비로 쓴 것도 있으니 저한테도 갚을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이 금액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나는 카드를 만든 적조차 없는데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이 이혼 전에 이제 내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좀 사용 중이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가 쓰지도 않은 카드값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억울한 건 당연하겠죠. 전 배우자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로 부딪히게 돼서 상담을 오시거나 실제로 뭐 소송까지 가는 경우 많을까요? 예, 상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부를 지금 현재 부부였다 하더라도 이혼한 상태에서 있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서로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를 서로 혼용해서 같이 많이 쓰죠. 그래서 이혼하다 보면 그걸 깔끔하게 뭐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를 정리하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혼한 이 전 남편이 우리 상담자님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카드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명의자에게 연체된 거 있다라고 고지를 하거나 아니면 독촉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우리 상담자분께서 지금 내야 된다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상담자분이 이 돈을 정말 내야 될까요? 예, 이혼 전 남편이 뭐 무단으로 지금 상담하신 분의 신분증
그다음에 뭐 공인인증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위조해가지고 아니 무단으로 발급받아갖고 제출을 해서 이렇게 카드사에서 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배상을 책임할 카드사의 손해를 물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참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전 남편 분의 행동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허락 없이 내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카드를 발급을 받았어요. 이 행위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예, 남편이 보통 통상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의 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을 할 그쵸. 겁니다. 그래서 카드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그다음 카드에서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갖고 사용할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일련의 가정들을 보면은 모두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네. 우선 카드 가입 신청서를 아내 몰래 작성을 했기 때문에 서명을 위조했겠죠. 그 사문서 위조가 되고 그거를 또 카드 회사에 제출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행사죄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그 무단으로 받은 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또 이거하고 같은 사건에서 보면은 2015년도 성남 지원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지금 남편분 같은 입장에 있던 분이 징역 6개월에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나는 뭐 카드사에 다 적법하게 사실은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걸 내고 이제 적법하게 발급받았다라고 남편분은 아마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카드사도 이걸 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카드사가 이제 보통 카드가 발급된 여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에 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은 카드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 카드에서 계속 돈을 달라, 카드값을 달라라고 독촉할 경우에는 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없다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카드 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유력한 증거가 남편이 자기 몰래 사문서 위조를 했다라고 고소를 하면 고소한 이후에 이제 검찰의 공소장이 나오던가 아니면 유죄 판결문이 나올 겁니다. 이 공소장이나 유죄 판결문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제출을 하면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 남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거 생활비로도 함께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담자분이 갚아야 될 좀 책임이 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활비를 이혼했더라도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카드값으로 대신 이거를 무단으로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가 남아 있는 거는 별도로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네. 거기에서 생활비가 남아 있더라도 무단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문제는 먼저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를 고소할 때는 위조된 사문서가 무엇인지 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는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하셔갖고 카드 가입 신청서를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그 카드 가입 신청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서 신청서에 이 서명란인 된 부분이 위조된 거다라고 하시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카드사에 가장 먼저 지금 연락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몇 해 전 저는 꽤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제 신상 정보를 말하더니 대출 잔액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이 낮은 금리로 이 추가 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전화가 왔던 번호로 회신을 했는데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형적인 좀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던 수법과는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수법으로 보이는데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떤 순서대로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가요? 예, 반드시 세 가지는 좀 제가 말씀드린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 112로 일단 전화를 하시고요. 네. 또 금융감독원도 1332입니다. 연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금받은
상대방 통장이죠. 상대방 통장의 금융사에 고객센터에 얼른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거 내가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했다.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서 지급정지를 해달라라고 네.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급정지가 돼야 지금 상대방 내가 입금한 은행에 돈이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꼭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 이후 그 다음에 또 취해야 되는 조치도 따로 있을까요? 예, 신고는 이제 전화로 보통 많이 하는데요. 네. 그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신고는 이제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내가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당했고 누구한테 연락이 와서 어느 계좌로 입금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소장에 충실히 적어서 고소하셔도 됩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가장 좀 걱정하시는 게 이게 돈을 돌려받을 길이 굉장히 없더라라는 것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우선적으로 돈이 내가 입금한 통장에 돈이 인출이 되면 이 돈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융사에 돈을 입금받은 금융사에 연락하셔갖고 지급 정지를 우선적으로 해놓으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전부가 네.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쵸. 하나도 안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꼭 지급 정지 신청을 하시고요. 다른 또 피해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그렇죠.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다수인 반면에 통장에 돈이 좀 적게 남아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건 다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금융사에 바로 연락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도 좀 따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예,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한 사람이 뭐 결국 종국적으로는 돈을 가지고 가게 되겠지만 네. 그 과정에서 모집책도 있고 수거책도 있고 관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돈이 빠져나가는데 나한테 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수고해서 다시 전달책 이 사람들이 1년하게 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고 또 고소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아보시면 누가 여기에서 공모를 했는지 가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집책, 전달책, 수거책들을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디 물품 보관함에 넣어놔라라든지 뭐 어디다 숨겨놔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금으로 건넨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도 보통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CCTV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돈을 인출한 은행의 계좌 내역을 그것도 같이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고소한 이후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판결문에 또는 공소장에 자신이 피해본 금액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가지고 자신이 피해본 금액을 특정해서 피해 보상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신고할 때 자신이 얼마 정도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알려져야지 나중에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ATM기에서 돈을 뺐었다 하면은 그 뺀 금액을 꼭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금융기관에도 빨리 연락을 해야만 이것을 어디론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돈 안전하게 찾고자 하신다면 금융기관에 전화하셔서 보이스피싱 피해 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실 텐데요. 모쪼록 그 돈 다 돌려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기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